어느 분은 교장 선생님 하다가 경비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 할 때 머리가 아프고 막 일 많잖아요. 경비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요. 교장 선생님 아니까. 그리고 학교 뭐 얘기해주고 우리 애들 그런 거 상담해주고 너무 좋대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적어도 편한 거예요. 그런 실버 직업. 그리고 어떤 분은 택배를 하신대요. 그 택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 그 티켓이 전철이 되니까 그냥 그거 비용도 안 들고 그거 타고 한 몇 번 왔다 갔다 갖다 주고 택배 조그만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운동 삼아서 그 전철 타고 이렇게 보면 사람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운동하니까. 근데 그걸 내가 그래도 예전에 이런 직장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실버 직업이 일반화돼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난 지금 직업이 있다. 나는 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버 직업들이 많아져야 되고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법률교실 제8강 멋진 부자로 은퇴 후 멋진 부자로 남기. 은퇴 후에 멋진 부자로 남으려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는 가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준비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이미 준비가 늦었다고 그러면 자식들한테도 준비를 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의 가정이 또 행복한 가정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 또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어느 시인이 한 말처럼 지금이 청춘이다. 그 소리는 지금이 청춘이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보다는 청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 그럼 내가 80인데 지금 어떻게 해? 이런 분들 있죠. 내가 90인데 어떻게 해?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학벌도 초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사별하고 그래서 혼자서 80대쯤 사별해서 혼자서 계속 지내다가 90이 되던 해에 그때 뭐를 시작하겠어요? 남편도 없고 이미 다 힘도 없고 그분은 시작했어요. 뭐를 시작했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99세 되던 해에 시집을 내갖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150만 부가 팔리고 그리고 102살이 돼서 재작년인가 그때쯤 돌아가셨습니다. 90이 돼도 시 쓰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99세 시집도 내고 여기 99세 되신 분 없잖아요. 근데 뭐 늦었어요. 그리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자식들한테도 준비를 하게 해야 돼요. 노후. 그 준비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노후 대책, 멋진 부자로 은퇴 후에 살아남으려면 꿈을 가져야 돼요. 또 이미 은퇴한 사람은 은퇴한 상태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갖고 있는 현실에 맞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현실보다는 항시 좀 높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누가 보물지도를 만들라고 그러더라. 보물지도를 만들어라.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그 A4 용지에다가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사진을 붙여놨대요.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30살 정도 됐을 때 난 15년 동안 어떻게든지 저 빌딩을 소유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그 빌딩이에요. 그럼 뭐 무슨 일을 해도 빌딩, 이거 해도 빌딩. 근데 그분이 15년 후에 그 빌딩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뭔가를 간곡히 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매일같이 구하고 매일 빌딩을 보면 그 빌딩이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난 이미 은퇴해서 60인데 그러면 60은 60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니까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꿈이 없으면 노후 대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꿈도 그냥 머릿속에 꿈만 되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딱 붙여요. 이렇게 보물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꿈을 갖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사고를 갖고 내겐 불가능이 없다. 그게 나폴레옹의 한 말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럼 뭐 그 얘기 그대로 차용해 오시면 돼요. 내 꿈을 이루는데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 이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결국은 또 이루어지는 게 섭리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없어요. 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꿈이 없으면 힘들어요. 나는 미래가 없다. 나는 꿈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노후 대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난 60이니까 이제 노후 대책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0세 시대니까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은 60대로의 꿈을 가지고 그 나이에 맞는 꿈을 가지고 20은 그러니까 20세는 난 아직도 멀었지. 한 50대부터 노후 대책을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20대부터도 노후 대책을 하고 반드시 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랜, 마스터 플랜이랄까 그걸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걸 항시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매일같이 들여다볼 수 있고 아침에 한번 갈 때 한 2, 3분 들여다보고 또 저녁 때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하루에 3번만 들여다보면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만날 때 이분이 내 꿈을 이루어지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자기도 상대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것들이 전부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재벌 중에 정주영 현대 재벌 그분의 글 중에 그분은 자면 이 흥분 속에서 잔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만나서 내가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뤄내는 일들은 결국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들이니까 결국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직장을 위하고 내 국가를 위하고 또 북한 동포도 위하자. 뭐 이렇게 꿈을 크게 가졌겠죠. 그렇게 큰 꿈을 가지면 굉장히 힘드니까 걸음걸이도 빨라야 될 텐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 하나를 위하고 나 혼자의 노후 대책을 위한 것 꿈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꿈을 가져서 꿈을 매일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 방청객분들 중에 꿈이 없으면 그러면 노후 대책 시작부터 안 돼요. 노후 대책은 내가 노후를 나중에 20만 원만 갖고 살겠다. 이렇게 해도 살 수도 있어요. 안분지족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노후 대책이 필요한 돈이 있죠. 내가 살 때는 이 수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은 생각을 바꾸면 맞출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꿈을 먼저 갖고 그게 긍정적 사고를 갖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 후에는 도전해야 돼요. 그 시간은 지금이에요. 오늘 강의 이게 끝나고 돌아왔으면 바로 나가서 종이 꺼내놓고 꿈을 적어요. 여기다 어떻게 하겠다 적어갖고 그걸 A4 용지에 하고 쓰지만 마시고 사진 같은 거 붙여놓으면 더 좋아요. 내가 유럽 여행 한번 가겠다. 그럼 유럽 사진 딱 붙여놓고 그러면 이게 연상이 잘 돼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시골에다 마련하겠다. 그럼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 하나 딱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저 시골에 작은 땅,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땅이면 사고 거기에 집도 본인이 움직여서 질 수도 있잖아요. 토담집 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농사도 질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꿈을 가지면 나는 언제까지 10년 내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10년 내에 내 전원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 뭐 고추도 해주고 그런 것도 뭐 주겠다라든지 그런 꿈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꼭 가지시면 그러면 그 이후엔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다 도요가 90살에 또 99세에 시집을 낸 것처럼 우리는 아직 99세 아니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진짜 지금이 청춘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노후 대책 중 하나는 문제는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 자식들한테 우리나라는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자식한테 다 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사업하면. 그래갖고 자식이 다 망하면 자식도 망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짐이 돼요. 그리고 옛날처럼 자식한테 효도를 기대하기는 지금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될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모님 걸 우린 받고 싶지 않으니까 부모님 열심히 쓰시라고 뭐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자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부모들은 차마 못 쓰는 분들 많아요. 요새 이제 집을 모기지라 그래서 집을 이제 은행에다 넣으면 그걸 계속 돈을 월 얼마씩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이제 집이 점점 가치가 나중에 줄어들죠. 그래서 이 모기지를 하면 자식이 상속이 안 되죠. 결국 쓰니까. 그래서 모기지를 하겠다고 자식하고 하니까 자식이 모기지 하라고 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이제 부모가. 그래서 사인하려고 그랬더니 이 집을 차마 내가 쓰기 위해서 물론 본인이 번 거지만 그걸 못하고 돌아왔다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감정이 애틋해요. 그래도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쓰더라도 집 없는 서름으로 얘네들 이건 해줘.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런 분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니까 집 같은 거 있으시면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사업 자금으로 주면 자식들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집을 그냥 놔두면 또 자식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유언이라는 걸 해두면 돼요. 그래서 유언을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요새는 그래서 유언들을 많이 해놔요. 근데 유언도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는데 유언장을 잘못 작성하면 그 효력이 없어요. 한 분은 자기가 재산이 120억인데 그거를 내 모든 재산은 대학교에 기증한다. 그래 놓고 그 재산이 120억이면 연간 이자가 한 4억쯤 나옵니다. 4억이면 이 400만 원씩만 줘도 100명이 받을 수 있죠. 장학금을. 그러면 그분 이름이 만약에 그분 이름이 김철수라고 뭐 요새 많은 이름이 철수죠. 김철수라고 그러면 김철수 장학금 그래서 400명이라는 학생이 매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이자로. 그럼 본인 재산 번 돈의 유지가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유언장을 써서 대여 근거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그 유언장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이제 이게 나왔다. 근데 이분은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어요. 이분 그 상속인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형제가 있어요. 그 다음 상속인이 형제들. 그 형제 불러서 이 유언장이 나왔으니까 이 재산을 전부 학교에다 기증하겠다. 근데 유언장을 딱 보니까 이 학교에다 기증하겠다니까 막 이 유언장을 법조인 변호사한테만 가져간 모양이에요. 그 변호사가 딱 보니까 이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자필로 쓰고 유언장에는 5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필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쓰고 자필로 그다음에 주소를 쓰고 그다음에 날짜를 써야 돼요. 날짜를 쓸 때 오늘 유언장을 쓰고 내일 유언장 쓰면 앞에 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유언장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감 도장 필요 없고 막 도장 찍어도 되고 막 도장 없으면 지장 찍어도 돼요. 근데 그 지장이 없는 걸 딱 보고 그러고 재판이 붙었어요.
유언장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도장이 없으면 상속이 안 되죠. 지증이 그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법률 전문가한테 가서 유언장 쓸 때 어떻게 쓰냐고만 물어봤어도 지금 그분 돌아가신 지가 만약에 한 5년 됐다 그러면 2,000명이라는 학생이 혜택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도 혼자서 쓰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게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하는지. 유언의 양식은 많아요. 뭐 구수증서, 공정증서, 유언장, 뭐 녹음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유언장이 가장 쉽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언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 행복한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갑자기 빚이 상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똑같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딱 상속을 받아버리면 이게 가정이 자식 시작부터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상속이 될 것 같으면 3개월 내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1순위 자식한테 갔다가 자식한테 없으면 부모한테 갔다 부모 없으면 형제자매, 형제자매 없으면 사촌이네 반개월조 막 이렇게 가요. 근데 뭐 보면 어떤 분은 상속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할 때 그분의 또 자식도 있잖아요. 거길로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주죠. 근데 손주한테까지는 상속 포기를 안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손주 3살 먹은 애가 한 5살 됐는데 걔한테 채무가 상속됐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채무를 5살밖에 안 된 애가 채무 알으면 그 채권 빚을 이자가 붙잖아요. 또 이자가 20%씩 붙어버리면 애가 나중에 사회 나갈 때 되면 그 빚이 빚덩이가 돼가지고 뭐 엉망치 행복한 가정은 초기부터 망가지는 거죠. 누구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데 누구는 빚을 안고 그럼 되겠어요? 이럴 때는 그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손주까지 내려갔을 때 거긴 상속 포기 안 했더라도 소장이 오면 소장 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그 3개월을 넘기면 그 빚 그대로 떠나요. 그 다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에 대한 빚은 해결책이 있으니까 뭔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리고 돌아가시면 3개월 내에 상속 포기해야 되고 그 자식은 다 상속 포기했는데 손주한테까지 미처 못했더라도 손주한테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소장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시기 놓치면 이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시 문제가 되면 이 전문가들한테 가서 지금 재산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또 재산이 많은 분들도 어떤 분은 공장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뭐 공장 갖고 있으니까 막 하고 상속에 대한 걸 전문가하고 전혀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니까 공장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공장을 그냥 세금을 못 내니까 경매 처분됐어요. 그래서 그냥 날라갔어요. 그 자식이 공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니까 공장이 날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항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빚만 남아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알려주면 또 실망할 테니까 메모라도 얻다가 다 써놔야 돼요. 근거에다. 내 현재 재산과 빚이 이렇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빚이 더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세상 떠나가더랑 상속 포기하거라. 뭐 이렇게 알려주고 이게 남으면 내 재산 받아야 될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어디 있다. 뭐 이걸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언도 해놔야 되고 또 상속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자식대로 넘어가서 분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 빚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대책은 노후에 할 일을 아까 그 꿈을 가지라 하는데 이때 직업을 하나 가져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쭉 그 정상으로 갔다가 그 피크에서 나이가 들면 밑으로 내려와서 은퇴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처럼 자기가 큰 회사에 본인이 뭐 대기업체 전문화 그러면 여기서 또 대기업체가 아니고 이 밑에서는 새로운 일에서부터 또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독일에 그 간호원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간호원 가는데 우리나라 우리 간호원들이 굉장히 그 당시 그 40, 50년 전이 40년 전 그때니까 그때의 딸들은 효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돈 벌면 다 집에다 주고 거기서 벌면 막 야근하면서도 돈 보내주고 여기 있는 딸들도 돈 벌면 다 어머니 갖다 주고 예전엔 다 그랬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간호를 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병간호 하는 사람에 비해서 동양의 이 조그만 여자가 오는데 이거는 월급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도 되는데도 불안하면 막 밤에도 와가지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자식보다 더 난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했어요. 뭐라고 유언했겠어요? 네? 내 전 재산을 여기다 줘라. 손주 돌보미 할 때 정말 성심껏 하면 내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내 재산 중 일부를 주라고 할지 또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병 들면 약해지잖아요. 그 손주 돌보미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좋은 데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남자의 경우에는 문화해설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느 분은 교장 선생님 하다가 경비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 할 때 머리가 아프고 막 일 많잖아요. 경비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요. 교장 선생님 아니까 그리고 학교 뭐 얘기해주고 우리 애들 그런 거 상담해주고 너무 좋대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적어도 편한 거예요. 그런 실버 직업. 그리고 어떤 분은 택배를 하신대요. 그 택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 그 티켓이 전철이 되니까 그냥 그거 비용도 안 들고 그거 타고 한 몇 번 왔다 갔다 갖다 주고 택배 조그만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운동 삼아서 그 전철 타고 이렇게 보면 사람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운동하니까 근데 그걸 내가 그래도 예전에 이런 직장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실버 직업이 일반화돼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난 지금 직업이 있다. 나는 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버 직업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어느 직종은 결국은 실버 세대들 적합 직종은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실버 직업으로 놔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국가적으로도 개발하지만 개인들도 그런 걸 개발해서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직업이 있어야 노후 대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끝으로 정말 노후 대책은 뭐냐? 그것은 결국은 부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요새 어저께 신문 보니까 33만 쌍이 결혼하고 11만 쌍이 1년에 이혼하는데 초혼 이혼을 황혼 이혼이 넘어섰다고 나와요. 이혼은 비행기처럼 이륙할 때 위험하고 착륙할 때 위험하죠. 똑같아요. 이륙할 때 신혼 5년이 위험해요. 서로 막 다투니까.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췄으면 이제 잘 가요. 이때는 이제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뭐 이러니까 웬만한 거 참으면서 잘 가죠. 착륙할 때 은퇴하고 월급도 안 갖다 주는데 거실에 앉아서 뭐 리모컨도 뺏고 커피도 달라 그러고 무슨 뭐 국수도 만들어 주고 국수 해주니까 다대기 맛이 왜 이러냐 그러고 그리고 또 뭐 무슨 얘기하죠.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아 그래?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응 그러고 또 뭐 완전히 응 남편이에요. 맛있어? 그러니까 응 그러고 맛있으면 이게 어떻게 맛있고 어떠냐 뭐 추임새 넣어주면 좀 좋아. 말하면 뭐든지 응해. 그 응 남편들. 이거 황혼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황혼이혼 가면 재산 반 뺏깁니다. 지금은. 그러면 재산 반 없어졌지. 아내 없어졌지. 혼자서 본인은 밖에서만 직장 생활했지 혼자서 집안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실버 직업이 뭔지도 적응을 하려면 아내가 당신 멋있어.
이렇게 일하는 모습 좋아. 이래야 실버 직업도 적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은 그렇다고 안 해도 혼자 있으면 새로운 신세계가 전개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진짜 좋은 것은 안분지적으로 현재 내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예.